8월 16일 오후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교수직을 맡고 있죠. 최재천 교수의 책인데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제 책꽂이에서 읽었는 지가 제법 됐는데 갑자기 이 책이 생각이 나서 꺼내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도장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운동장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몇 년 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경주에는 그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뭐 아직 또 덜 된 데도 있지만은 인조잔디와 육상 트랙을 둘러싸고 그 다음 가운데는 인조잔디를 깔고 이렇게 축구도 할 수 있고 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공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도장 앞에 이 학교는 그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테두리에 육상 트랙만 깔고는 그대로 흙으로 놔두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전해 들은 바로는 이 학교에 아주 말빨 센 정교조 교사가 있는데 뭐 그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어떤 그 집단을 이루었겠죠.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아이들은 흙과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그 취지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인조잔디 까는 것을. 제주도에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뭐 저도 역시 제주도 여행을 좀 다니는 편입니다만은 거의 초창기 때는 이렇게 정해진 관광단지 코스로 다니지만 어느 정도 뭐 다른 여행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골목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보면 대부분 제가 흙으로 된 운동장이 있는 학교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운동장이. 아무튼 그런 추세인데 이 학교는 그걸 거부하고 그대로 흙을 이제 고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바로 며칠 전에 흙 무더기가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교장 선생님한테 저 흙은 무슨 용도인가요? 이제 물어보니까 운동장이 좀 울퉁불퉁 해가지고 흙을 좀 깔아가지고 고르게 이제 하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예산도 떼는 거 힘들었다고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과거에 무산됐는 그때의 교장 선생님은 아니에요. 과거에 무산됐는 그 인조잔디 까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맨발로 한 번씩 흙도 밟으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대화를 접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흙 있는 운동장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사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접하는 환경이 이 학교라는 이게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 아니라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흙도 만지고 물도 만지고 다 하는 거지 학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아이들이 흙과 함께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흙을 밟아야 되는 게 좋다고 하면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저는 흙이 더 더럽다고 생각해요. 인공적인 인조 잔디보다 흙이 저는 더 더러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무튼 흙을 밟는 게 좋다고 한다면 운동장 한켠에 흙 밟고 다니는 코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또 그 옆에는 지압할 수 있는 이 돌멩이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죠. 또 그 선생님 그렇게 발로 밟고 지압이 그렇게 좋다면 그냥 자기 책상 밑에 이렇게 지압 발판 놓고 이렇게 밟아도 돼요. 계속 반복해서. 꼭 운동장 전체를 흙으로 깔아야 되나요?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하는 장소죠.
그러면 그 효용성을 가장 높이려면 인조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주 멋들어진 돔 형태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더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들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실험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제 말이 틀린지 보려면 운동장 절반은 인조잔디를 깔고 절반은 그냥 흙으로 한번 놔둬보자 이거죠. 또 더 한 군데 샘플로 보려면 거기는 돔으로 한번 놔보자 이거죠. 과연 사람들이 또 마을의 인근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장소에서 더 많은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천년 잔디 깔린 곳이 훨씬 더 사람들이 즐기고 운동하고 정말 그야말로 운동장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그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예전에 읽었던 이 최재천 교수의 책이 떠올라서 리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는 님을 제가 빼는 게 건방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님이라는 글자를 넣게 되면은 어떤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일반화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최재천 교수 뭐 이렇게 합니다. 가끔 저도 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이 올라온 사람에게는 님자를 붙일 경우도 있는데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일반화된 명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는 제가 한때 이분의 그 영상을 찾아보고 했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TV에 다시 보기가 있었는데 EBS나 뭐 이런 채널에 유료가 있었습니다. 연간 유료 회원비가 제법 비쌌는데 저는 그걸 다 지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는 걸 즐겨했거든요. 그리고 이 최재천 교수의 관련된 책도 아마 제가 안 본 게 한 권도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봤습니다. 뭐 통섭이라는 책부터 해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을 볼 때쯤에는 제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던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됐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은 특히나 그 유창한 영어 실력에 가진 분이라서 제가 이제 기가 질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책을 읽을 때쯤인데요. 언젠가부터 이분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개미 박사를 할 정도로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 사회를 개미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 저는 지구에 여러 종이 있으니까 개미뿐만 아니라 개, 뭐 나무, 어떤 새로부터도 그런 조직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분이 인간 사회에 접목하는 게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됐습니다. 아니 개미는 개미고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인데 너무 갖다 붙인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개미 사회에는 2대8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일각에서 2대 6대2 이론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 부지런한 개미가 있고 게으른 개미가 있다. 그게 확률이 뭐 2대8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부지런한 개미를 다 빼버려도 역시 그 게으른 집단 속에서도 다시 2대8 구성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거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거의 뭐 흡사시키게 자꾸 이렇게 인간 사회를 거기다가 녹여 넣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리해 보인다. 이런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그때쯤에 제가 생각이 변할 때쯤에 읽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름이 퍽 많이 알려진 학자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끔 세계적인 석학으로 소개받곤 하지만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 50대 초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영입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사대강을 추진하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스림과 섬김이라는 제목의 그 칼럼을 연재했다고 하는데 여기 전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참으로 길고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내거셨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신 만큼 경제는 정말 확실하게 살려내시리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대해 한 가지 심히 우려되는 게 있어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부운하, 처음에는 이제 4대강 사업을 경부운하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재고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대통령님의 귀에 운하를 속삭였는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의 시대에 풍요의 운송수단이 웬 말입니까? 중국이나 유럽 대륙 한복판에 운하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백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만든 파나마나 수에즈 운하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인 이 작은 반도 국가에서 운하라니요. 공약이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는 여타의 국책 사업이라면 한국개발원 KDI의 타당성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얼음치, 꾸구리, 돌상업, 빼가사리, 흰수자미, 여울마자, 돌마자, 모래주사, 미호종개, 기름종개. 대통령님은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천바닥이 긁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물길이 연결되어 수심이나 유속이 변하기 시작하면 사라진다는 자연생태계의 민초들이지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를 쓰죠. 자연생태계의 민초들이죠. 이렇게 합니다. 언급했던 이 생명종들은 개울물에 살만한 생명종이에요. 강이 되면은 이 생명종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럼 강이 이 생명종들을 죽인 게 아니라 강에는 또 강에 맞게 사는 생명종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가 냇물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사업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쫄쫄쫄 흐르는 자연 개천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생물체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흙을 긁어내지 않으니까 홍수가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긁어내고 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 물이 들어차게 되면은 이 생명종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어쨌든 생태계의 민초들이 라면서 이런 생명종들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종 때문에 우리 토종 물고기들이 속절없이 사라진 일을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죠. 토종 물고기, 토종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도대체 이 땅의 토종이 뭔가요? 언급했던 이 뭐 흰수마자, 여울마자, 돌마자 이런 것들은 토종인가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토종입니까? 자꾸 올라가다 보면 암모나이트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어릴 때 황소개구리가 아주 활개를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명체로 지목을 한 다음에 그때 제가 개고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황소개구리한테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바다 그물 50m짜리를 강에서 쓰는 그물 50m짜리를 높이가 한 1.5m고 가로가 한 50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물이죠. 어린애들이 갖고 놀기에는. 그 그물을 가지고 저희 동네에 작은 저수지 둘러싸가지고 아이들 다 친구들 동원돼가지고 갈대숲에 막 이렇게 훌치기 한다 그러죠. 막 놀라게 해서 황소개구리를 몇 포대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죽이고 살육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황소개구리는 너무 우리에게는 또 공포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크니까 토종개구리에 비해서 토종개구리 저도 쓸게요. 기존에 있던 개구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혐오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늦게 올 때 그 국민학생 어린 마음에 자전거를 끌면서 이렇게 논뚝길로 오는데 웅 하고 우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혐오감스럽습니다. 지금 그 황소개구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황소개구리를 가장 좋아하는 게 기존에 있던 메기하고 가물치입니다. 가물치를 잡아서 보시면, 그리고 메기도 잡아서 입을 열어보면 육식성 그 민물고기거든요. 이빨이 이렇게 아주 가는 톱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 물고기가 처음에는 황소개구리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황소개구리는
이는 전투력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살이 피둥피둥 쪘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잡아먹기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황소개구리 소리가 안 들려요.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국민적으로 잡아먹고 황소개구리 요리해 먹는 방법을 캠페인도 벌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원시시 된 것 같아요. 정말 바보들. 베스나 블루길도 결국 우리 기존의 생태계 속에 흡수되어서 서열로 정리가 될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자연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 물론 100% 관리할 수는 없지만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보면 이 말대꾸 하듯이 계속 메모를 계속 많이 남겨놔요. 이분의 말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읽는 겁니다. 곧바로 대안으로 들고 나온 4대강 사업은 포장만 달리한 대운하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생태학을 전공하면서 과연 대운하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할 학자가 있을까 생각했던 우리 기대를 저버리고 이명박 정부 정책에 동조해 온갖 혜택을 누리던 일군의 생태학자가 결국 국립생태원 건립추진단을 장악했다. 용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써요. 뭐 민초의 물고기, 생태계의 민초들, 뭐 추진단을 장악했다. 이분의 말을 보면서 제가 이 시점부터 조금 이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했는 게, 이분 혹시 시골에서 살았는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저희들은 여름이면 당연히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나온 차나 또는 소방서에서 나온 차가, 급수차가 와서 저희들 대야에 물을 받아주고 저희들이 쭉 다 서서, 정말 손 있는 애는 다 나와요. 꼬맹이든 뭐든 자기가 들 수 있는 물 받는 건 다 들고 와서 물 받아가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밥만 해먹고 그랬던 우리 경험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분 정말 도시에서 뽀시럽게 자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시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에 대한 성장 이력이 나와요. 포항제철 공장장을 지내셨다 그래요. 이분의 아버지가. 포항제철 공장장을 지내신 아버지는 내게 또한 안전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회계에 관한 책을 3권에 사서 참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돈에는 신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이 살아온 내가 회계학 책까지 읽다니. 이렇게 생태원 원장이 되면서 이제 회계학 책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돈에는 신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이 살아온 이라는 말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포항제철 공장장도 지내셨다고 하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았네요. 돈 걱정 없이. 아까 말했듯이 물, 가뭄, 홍수, 가뭄, 그 물에 대한 걱정. 물은 돈이거든요.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았네요. 제가 그 탈원전하는 사람들, 뭐 경주에도 있습니다. 탈핵이라고 하면서 용어를 만들어서 선동도 하기도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사는 사람들이 탈원전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전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씁니까? 전기를. 그 사람들 카페, 멋들어진 카페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얼음이 들어가 있는, 얼음은 또 전기로 얼려는 거잖아요. 그걸 한 잔 시원하게 마셔가면서 밖에 나가서 탈원전 운동하거든요. 전기는 많이 쓰면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많이 쓰잖아요.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4대강 반대한다는 사람들. 이거는 마치 경부고속도로 달리면서 박정희 욕하고 청계천에다가 발을 첨벙거리면서 시원하다고 즐기면서 이명박 욕하는 정신분열적인 사고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뽀시럽게 자란 거예요. 돈 걱정 없이. 포항제철 공장장의 아버지라면 돈 걱정을 할 리가 없죠. 공부만 하면서 자란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분의 말을 보면서 경제, 문명, 환경을 연결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니 연결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괴리되어 있는, 세상과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을 둘러 카슨의 길을 만들면, 카슨은 그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 길을 걸으며 그의 덕에 걷지 않게 된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60여 년 전 그가 만일 침묵의 봄을 쓰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쯤 우리는 화창한 봄은 돌아왔건만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카스는 침묵에 보면서 DDT, 농약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농약을 없앰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충들이 창궐해버려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고 기아에 허덕였다고 하는 그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소로의 길을 먼저 만들기로 했다. 소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 월든에는 절제된 삶을 실천하며 관찰한 자연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소로는 생태학을 실천에 옮긴 귀환학자다. 소로가 그 아주 목가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숲에서 산불 냈는 거는 알고 있나요? 불을 내버렸습니다. 소로 지 혼자 살면서 불을 내버렸어요. 그 울창한 살림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혼자 살면서 텃밭 가꾸고 물 쓰고 그 넓은 땅을 사용을 하고, 그 땅이면은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라면 온 국민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환경 오염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어떤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월든이라는 사람도, 저는 뭐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도 좋아하고 제가 어떤 맥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산불을 내면서 목가적인 삶을 즐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비열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카슨 그리고 월든도 극복이와 다르게 결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제인 구달을 항상 존경한다고 말하거든요. 제인 구달이 오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의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제인 구달은 정말 하루가 바쁘게 전 세계를 돌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파한다고요. 제인 구달이 그러면 그렇게 뿌리고 비행기로 뿌려대면서 지구를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그 뿌려대는 CO2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거는 말 안 합니까? 환경오염 억수로 시키고 다니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역설적이고 이중적입니까? 국립생태원은 서천에 도움이 되었나? 관광객 수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경영학자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돈 모르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돈 모르고 살았다고 해놓고, 그리고 제가 여기 메모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환경은 마치 인간경제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믿는 그가, 돈 걱정 없이 살아온 그가 제인 구달식 환경관과 레이첼 카슨식 환경관을 존경한다는 그가 왜 입장객 규모와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나? 이런 자들의 이중성에, 그리고 나이브한 통합론에 국민 정서가 혼란스럽고 뭐라고 해놨나요? 혼란스러워진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메모지에 되게 뿔나서 메모를 막 쓱 갈겨댔는 메모가 있네요. 최재천 교수의 경영 10계명 중에는 뭐 쭉 내려오는데 10가지가 있는데, 뭐 좋은 말은 많이 적어놨네요. 넷째가 이를 악물고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최재순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를 악물고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듣다가 보면 이를 너무 악물어가지고 어금니가 좀 금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시작부터 모든 이해 당사자 혹은 집단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슬슬 이 사람의 이제 정치관이 나옵니다. 과정은 힘들고 시끄럽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덜 든다. 민주주의 역사가 직접 민주주의로 시작해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국가죠. 간접 민주제로 발전했다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죠? 이제 또다시 직접 민주제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촛불 탄핵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구호가 떠오르네요. 우리는 얼마 전 촛불을 들고 이 같은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직접 민주주의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온라인에서 하려고 하니까 드루킹이 나타난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제도의 변화를 주도한다. 기술의 발전이 제도의 변화를 주도한다. 제도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도 기술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왜 기술에 대해서 아까 환경 이야기 할 때는 안 하고 인재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정치관이 어떤 정치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런 식의 환경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치관으로 귀결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을 많이 챙겨줬다는 걸 이제 자기가 여기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서 간 소통을 정진하기 위해 내가 낸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는 원격바였다. 원격바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바가 아니라 실은 원장이 격주로 구워주는 바베큐를 줄여서 일컫는 이름이다. 이름 멋지게 지었네요. 원장이 격주로 바베큐를 준비한다고 해서 원격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주선하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네요. 최재천 교수님은 그 비건들하고 채식주의자들하고도 좀 세계관이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근데 이 고기 이렇게 막 구워 먹는 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응? 고기 먹어도 됩니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환경보존을 부르짖으면 거의 자동으로 좌파로 분류된다. 그런 적 없습니다. 환경보존 부르짖는데 왜 좌파가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환경을 거의 다 살리는 사람인데 그럼 좌파입니까, 그 사람이? 좌파로 분류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피해의식이 찌든 듯한 시위를 하고 발언을 많이 하는데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싫을 뿐이에요, 그냥. 그것처럼 환경보존을 이야기하는데 좌파로 분류한 적이 없습니다. 경부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내는 나 같은 인사도 위원회에 모셨다는 그림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는 황석영 선생도 있었는데 내가 황 선생보다 더 강렬한 좌파란 말인가. 황석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전 좌익 정권, 노무현 정권 때에 바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보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곧 정보잖아요. 왜 좌익들에 대해서 못했나요? 단죄를 못 지었습니까? 실용을 내세워가지고 결국 좌파들이 득세하게 돼버렸잖아요. 황석영은 좌익 중에 좌익입니다. 내가 황석영 선생보다 더 강렬한 좌파란 말인가? 세계관에 있어서는 도찐개찐입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돼요. 환경을 보존하자는 말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 경제를 성장시키자, 잘 살게 하자는 말이 누구나 하듯이 하지만 방법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방법에 있어서 최재천 교수는 환경을 보존하고 최재천 교수가 아닌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환경 파괴자라고 칭하는 이분법 자체가 최재천 교수가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언어 폭력을. 그렇게 배제시켜 놓고 자기는 환경 보존자라고 코스프레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4대강 때문에 환경이 보존되었나요? 파괴되었나요? 저는 보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오히려 더 친화성 있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자기는 환경 보존자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은 환경 파괴자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장사익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놀러와서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랫말을 이게 노랫말 비를 만들어서 했네요. 왜 멀쩡한 바위 깎아가지고 여기 갖다 놨습니까? 자연석으로 그대로 놔둬야지. 민초, 자연의 민초, 생태계의 민초인 돌을 왜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 여기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바위를 갖다 얹어놓고 왜 그 날카로운 금속으로 이거 새겼습니까? 금속은 인공적인 물질인데. 그리고 교수님 안경을 왜 썼나요, 그러면? 안경 뭘로 만들었습니까? 인공적으로 살아가야지. 안경 벗고 맨눈으로 선선하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지. 안경을 왜 만들었으나요? 어디까지 만들어야 자기가 말하는 보존이고 어디까지 해야 환경 파괴입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조선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면 기가 찹니다. 조선왕조는 500년 이상 지속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장수국가다. 장수국가 맞죠? 후기에 와서 명분과 당파로 빠지는 붕당 정치의 퇴행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조선은 기본적으로 힘에 따른 패도 정치가 아니라 명분과 의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백성이죠. 무슨 국민입니까? 백성을 설득하고 해야죠.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왕도 정치를 펼쳤다. 백성을 계급으로 눌러놓고 왕실과 그 척건들, 지지층만을 먹고 살았는 겁니다. 말 바로 하세요. 강제적인 법 집행에 의지하는 법치보다 이해와 포용의 덕치를 우선하는 성리학적 통치 철학이 장수비결이다.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법치는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덕치는 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덕을 내세우고 도덕을 내세워서 기준이 끝도 없는 그 도덕을 내세워서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면 서구식 법치사회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교해보면 법을 내세우고 도덕을 내세우고 감정을 내세우는 사회는 분명 폭력적인 국가가 됩니다. 생태학자들은 자연생태계의 종간 관계를 흔히 2 곱하기 2 분할표로 정리한다.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가 경쟁이고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가 경쟁이래요. 서로에게 덕이 되는 관계는 공생이래요. 이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저와 부딪히는 부분인데,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거죠. 어떤 이타적인 현상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기적인 이타성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에덴 동산처럼 정말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려서 노는 그런 곳입니까? 피톤치드라는 게 사람한테 좋은데 그러면은 그게 좋은 물질인가요? 해충을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 독성 물질이 적당하게 인간 피부에 닿으면 인간이 또 거기에 대한 면역 기능이 발동이 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피톤치드 자체가 뭐 홍삼입니까? 좋은? 아니잖아요. 뭐 홍삼도 좋은 물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저는 봅니다.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분은 경쟁은 나쁜 것이고 공생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경쟁을 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챙기기 위해서 공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드나요? 그러니까 공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생존이 목적이고 내 생존에 좋은 게 필요한 게 공생이기 때문에 겉으로 공생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경쟁은 나쁜 거고 공생은 좋은 거다. 완전히 어린이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불가사리를 예를 들면서 생태학적으로 볼 때 인위적인 기업 퇴출은 결국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대기업은 불가사리에 비유하고 있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어떤 대의민주제 또는 직접민주제에 대해서든 정치 체제에 대해서든 갖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좌익적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헌법에 119조 1항이 있는데 자유민주 체제라는, 근데 87 체제 이후에 덧붙여진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이 사람은 아마 더 앞세우고 그게 낫다고, 그게 우위에 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노동조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날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흔쾌히 허락했다. 이른바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건 성숙한 노조 문화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임기 내내 노조를 결코 적대시하지 않았다. 협치의 현장이 돼야 된다. 뭐 좋은 말 많이 쓰네요. 근데 이 생태원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정말 실효성 있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공공이라는 이름의 업체, 기업체들 대부분이 저는 대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기사를 보면은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적자는 다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되거든요. 저는 이 생태원도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순진한 소리 하는데 자기 돈 내가지고 조그마한 전빵이라도 정말 치킨집이라도 자기 돈 내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이런 소리 못 할 겁니다. 그 월급도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하는 소리죠. 경영이 아니라 공영이다. 뭐 이렇게 마지막 후기 제목을 다는데 공영 뭐 함께 경영한다 이런 뜻인데 공자를 되게 좋아하네요. 공공, 뭐 통섭, 통합 이런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은 피땀으로 자기가 읽어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해보지도 않아놓고 자기는 경영이 아니라 공영이다, 뭐 공생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은 성장 자체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죠. 그게 바로 공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마지막 끝에 가서는 지금까지 계속 뭐 함께 뭐 공생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분열적인 사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채용에 관련된 건데 직원 채용에 나는 끝내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내게 충고를 해준 사람들은 명확하게 둘로 갈렸다. 직접 내 손으로 직원을 뽑아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충고와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구설에 말려들 테니 건체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충고가 극명하게 갈렸다. 나는 끝내 후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 안 하는 쪽으로 택했대요. 나는 끝내 후자를 택했고 지금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대체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연구다운 연구를 해본 적도 없는 교수들의 제자들이 여럿 비집고 들어왔다. 알선이 됐다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비리입니다.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만일 내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마지막 한 명까지 기어코 내 손으로 뽑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문재인의 별명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귀걸이 아빠죠. 자기 아들내미 집어넣은 그 채용 비리에 관련된 별명이 귀걸이 아빠인데 그런 귀걸이 같은 애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명까지 기어코 내 손으로 뽑고야 말리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앞전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없이 생태원장을 맡았다가 생태원장을 맡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게 된 그 계기가 이 생태원 원장을 하게 된 그 이력이 이 사람의 공부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이 성숙했네요. 학습했네요. 평가제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들 평가하고 공무원 개혁하려고 하다가 탄핵되어 버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알겠죠? 그래놓고 앞에서는 또 촛불 이야기 했나요? 자, 이 생태원 전경을 한번 보세요. 이걸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까지 해야 생태가 보존이 돼. 뭐 이렇게 어울려. 생태와 이 호환이 일어나. 이렇게 많이 자기가 걸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디까지? 아까 우리 장사익 씨 노래 말했는 그 노래 비를 만드는 걸 보고 제가 비판을 했지만 그 멀쩡한 돌을 왜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왜 그 새겼나요? 인위적으로. 이걸 짓는데도 어디까지가 범위가 짓는 거고 어디까지가 보존돼야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니까 그게 보존되고 잘된 거라고 지금 주장하나요? 너무 시비성 있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최근 제가 점점 더 변하게 된 세계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더욱더 비판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에는 보면 어린이한테 어떤 뭐 이 상장 같은 걸 수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한때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해서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한창 유행했었죠. 칭찬 카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그 칭찬 카드도 막 유행을 하고 할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잘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어다니고 있는 어린 아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른도 같이 엎드려 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눈 맞춰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올려다보면서 어른인 것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을 또 알게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상하 간의 격차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에 찌들어버린 그런 어떤 세계관에서 비롯된 게 바로 어린이들 앞에서 눈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행태들이 총극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를 밑으로 내려본다고 해서 전 어린이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른들은요? 어른끼리도 키 차이가 나는데 낮춰야 되겠네요? 키 큰 사람은 언제나 낮춰야 되겠네요? 아니면 키 작은 사람은 뭐 발바닥을 두껍게 하는 수술을 하든지 해가지고 올려가가지고 키를 계속 맞춰야 되겠네요? 맞춰야 된다는 거,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 평준화, 어떤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죠. 어린이는 위로 보고 어른과 악수하면서 포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도 충분히 어떤 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어른이 나를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네, 너무 위압적이야, 폭력적인 것 같아, 거부감이 들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린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눈 맞춰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애들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이 저는 뭐 가져도 되겠죠. 뭐 제가 가져도 된다 만다 말할 필요도 없겠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이 땅에, 나 같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또 살고 있는 이 땅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예를 들자면 김일성 독재 집단을 옹호하는 종북 집단들 있죠. 이번에 뭐 광화문에도 많이 요즘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가면 되잖아요. 그 김정은 집단 밑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좋은 대로. 아니 쿠바가 좋으면 쿠바 가든지, 중국 좋으면 중국 가서 살면 되잖아요.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서 관철시켜가 이곳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최재천 같은 사람들 뭐 제인구달 좋아하고 뭐 카슨의 뭐 침묵의 범 좋아하고 그렇게 원숭이 끌어안고 개미 관찰하면서 살아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기다가 자꾸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으로는 4대강에 대해서는 우리 박석순 교수님도 있고 그걸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는 계속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저는 정말 최악의 어떤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반대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이거 진짜 맞는가 하면서 학습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진실은 연착한다 그러잖아요. 뒤늦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연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깨어나는 기점을 만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흙 깔아놓고 좋다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떠올라서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